미국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굴복시킬 완벽한 각본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제안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들면서도 동시에 양국 모두가 살아남을 새로운 판을 설계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관세를 휘두르던 손이 멈췄고 방위비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자신들을 계산하고 있었던지를요. 그 모든 판을 뒤집은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커스 리처드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워싱턴의 한 유력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워싱턴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무슨 숙청이나 혁명이라도 일어나는 것 같다는 동맹국을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까지 쏟아냈었고 제 주변의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에게 미국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데 한국이 버틸 수 있겠냐는 오만한 분위기가 워싱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가장 강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스트 벨트의 스산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저에게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은 미국의 쇠락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던 우리의 위대한 제조업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그들의 공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워싱턴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워싱턴이 충격과 경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몇 달 전 이 모든 결과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워싱턴의 오만한 자신감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과 처음으로 충돌했던 그 비밀스러운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된 직후였어요. 백악관에서는 한국을 압박할 확실한 명분과 지렛대를 찾으라는 임무가 저희 싱크탱크의 비밀리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임무의 책임자를 맡았죠. 그리고 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한국의 원전 기술이었는데 당시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게 한국의 허세이거나 워싱턴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린 일종의 연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허구의 실체를 파헤쳐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 워싱턴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차가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의 크기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장 한국원자력전략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지만 그들은 의외로 제 방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듯한 자신감마저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설픈 자신감은 곧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격식 있는 인사는 생략한 채 이 자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소 도발적인 말투로 당신들의 기술이 미국보다 낫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측 책임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두 개의 사진이었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보글 원전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원전의 비교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숫자들을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글 원전, 당초 계획했던 예산은 140억 달러, 그러나 이미 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9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1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어땠을까요?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약속된 완공 일정보다 오히려 앞당겨졌고 예산 역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감정도 편견도 없이 냉정한 현실만을 보여주고 있었죠. 원전 건설 단가는 미국이 킬로와트당 7,000달러를 넘어설 때 한국은 2,5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단 한 번의 원전 건설 중단 사례도 없었습니다. 25기의 원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지어낸 것이죠.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찾으려 했던 한국의 약점, 그들의 허세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제 눈앞에는 워싱턴의 그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심은 거대한 데이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원전 기술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마주한 저는 그 수면 아래에 감춰진 더 거대한 본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데이터가 단순한 예외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아가 워싱턴의 낡은 프레임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 전체를 조망하고 그 철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홍서진 박사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과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국제포럼에서 몇 번 그의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방대한 지식으로 워싱턴에 내로라 하는 전략가들조차 그의 분석 앞에서는 말을 아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런 거물이 저와의 대담에 직접 응했다는 사실에서 저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풍경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서진 박사는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불과 15년 전 한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벼랑 끝까지 내몰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선박 시장이 얼어붙었고 때를 놓치지 않은 중국 업체들은 막강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싼 값에 배를 찍어내며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한 해에 15,000명이 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양으로 승부한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 즉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중국이 아직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에는 쇠를 녹일 듯한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거제의 조선소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강철의 도시였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육중한 강판을 옮기고 있었고,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도크 안에서는 산더미만한 선박들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이 끊이지 않는 그 거대한 생명체 앞에서 저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은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픈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필라델피아의 녹슨 조선소 풍경이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의 함선들을 건조하며 미국의 영광을 상징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거대한 묘지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의 풍경이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화가 그곳을 인수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역동적인 모습과 머릿속의 스산한 풍경이 겹쳐지면서 저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심장을 잃어버렸던가?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홍서진 박사가 거대한 구조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공장, 즉 FLNG였습니다. 해저에서 뽑아 올린 천연가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액화시켜 운반선에 공급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전 세계에 단 10척뿐인 이 거대한 설비 중 6척을 바로 이곳에서 만들었다는 그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LNG 운반선을 가리키며 저 배의 길이가 63빌딩보다 30m나 더 길고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절반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영하 162도의 초저온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극저온 기술인데 그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주력 분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홍서진 박사는 담담하게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2%로 가장 높고 한국은 25%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한국이 136억 달러로 126억 달러의 중국을 오히려 앞질렀습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한 전략이 시장에서 통한 것이죠. 실제로 올해 발주된 친환경 LNG, 운반선 29척과 암모니아선 20척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최소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해둔 상태였죠. 한 척에 3,600억 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소 한편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크레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서진 박사는 저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1달러짜리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987년 문을 닫게 된 스웨덴 조선소의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사들여 이곳까지 가져왔다는 이제는 전설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화는 값싼 노동력이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산업의 근본적인 힘, 그 집요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그들의 힘, 그 근원에는 벼랑 끝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치열한 생존 전략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심장부에서 저는 기술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힘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 채 전망대를 내려왔을 때 홍서진 박사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레스토랑을 생각했지만 그가 저를 이끈 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간판조차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 내부는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메뉴판을 찾고 있는 저를 보고 홍서진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메뉴가 따로 없고 그저 앉으면 주인 할머니께서 그날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과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과 노릇하게 부쳐낸 계란 프라이까지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질 듯 정갈한 반찬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홍서진 박사는 이것이 바로 한국식 백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반찬 하나를 다 비우자 식당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텅 빈 접시를 다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잠시 머뭇거리는 제게
홍서진 박사는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미국의 철저한 계산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심한 듯 하면서도 속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 와중에 식당 한편에 붙어있는 물은 셀프라는 문구는 제게 또 다른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도 최소한의 것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들의 문화가 어쩌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무거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벽한 승리를 자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홍서진 박사는 제육볶음 한 점을 집어밥 위에 올려주며 이 식당과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워싱턴이 화려한 메뉴판, 즉 수사학적인 압박과 위협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서울은 모두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실질적인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압박을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시뮬레이션해 왔다고 합니다. 관세, 폭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고 오히려 그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 바로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제조업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재건하자는 거대한 판을 역으로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실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수를 모두 읽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에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던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워싱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모든 예측과 분석들이 이 거대한 설계도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고 치기 어린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대한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설 때 식당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홍서진 박사는 할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라고 눈인사를 건네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그 어떤 전략 보고서에서도 분석할 수 없었던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제를 떠나 평택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홍서진 박사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은 이미 제가 가진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죠.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주한미군을 미국의 시혜적인 보호장치로 여기고 있었고 그렇기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한국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제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차가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다다랐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기지의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도시이자 움직이는 요새였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힘이 있기에 한국이 안전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홍서진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그 명제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마치 최첨단 중앙처리 장치, 즉 CPU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연산 능력을 가졌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수많은 부품이 없다면 그저 고철 상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과 실핏줄, 즉 안정적인 전력망,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기지를 지키는 견고한 방어체계는 바로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한국에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홍서진 박사는 최근 폴란드와 호주 등이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와 흑표 전차를 선택한 이유를 아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문하면 수년이 걸리는 미국의 방산 체계와는 달리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최고 품질의 무기를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생산 능력이 주한미군이 아시아 대륙의 전진기지로서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이 관세라는 낡은 무기를 휘두르며 한국의 팔다리를 묶으려 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의 철강과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태평양을 지키는 미국 함대와 전투기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관세 역풍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보 자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였던 것이죠. 홍서진 박사의 마지막 설명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워싱턴의 가장 위험한 착각을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분명 동맹의 핵심이지만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의 약화를 동시에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IT 인프라, 그리고 단기간에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의미하는 바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오판이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 논리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미군 기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파트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우리의 미래를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릴 뻔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경외감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운 존중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미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기념탑이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며칠을 보낸 뒤 다시 마주한 그 풍경은 제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낡은 관성의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제목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기술, 통제 및 관리 방안 보고서,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제목이었죠. 그 안에는 한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어하기 위한 단계별 제재 방안이나 동맹의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주둔군 재배치 시나리오와 같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저의 차가운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잠시 바라보다간 망설임 없이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과거가, 저의 편견이, 워싱턴의 거대한 착각이 화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한 재현, 새로운 질서와 파트너십을 향하여라고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자 워싱턴의 구시대적인 관념에 맞서 던지는 저의 출사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펜타곤 최고위급 전략회의실의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수뇌부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한국을 향한 불신과 압박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는 강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경력을 걸고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준비된 연설의 첫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장성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마저 스쳐 지나갔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허상이라 비웃었던 원전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쇠락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조선업이 어떻게 강철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세라는 단기적인 위협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마스가라는 100년의 설계도를 그려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한 장면을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마치 수십 년 된 친구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한 기업가들의 친목 과시로 보이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술 동맹의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말입니다. 젠슨 황의 인공지능 칩이 세상을 바꿀 두뇌라면 이재용 회장의 고대역폭 메모리는 그 두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낡은 관세 장벽으로 이들의 반도체 부품을 막는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두뇌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압박을 가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기술이라는 언어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저의 마지막 제언을 전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의 나침반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세계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그려진 새로운 지도를 겸허히 펼쳐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다시 찾아야만 하는 미국의 진정한 미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임무 때문이 아니라 친구로서 말입니다. 특히 거제의 작은 식당에서 맛보았던 그 소박하지만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한국의 백반이 그립습니다. 그 따뜻하고 정겨운 밥상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의 목소리가 워싱턴의 단단한 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일방적인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로운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강대국의 엘리트가 자신의 모든 신념과 판단 그리고 굳게 믿었던 기준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실제로는 더 크고 깊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 우리가 약점이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정교한 무기였다는 반전의 순간,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기나 과격한 수사 대신 마치 거제의 작은 식당에서 말없이 반찬을 채워주던 그 따뜻한 손길처럼 말보다 실천으로, 주장보다 실력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죠. 결국 진짜 힘이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따뜻한 진심이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버클리 음대 한 강의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한국 음악을 가지고 갑자기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이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작곡과 음악 이론 그리고 현대 음악과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로리 교수예요. 어느덧 교수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음악 열정만큼은 여전히 20대 같답니다.
우리 버클리 음대는 세계 최대의 현대 음악대학이에요. 재즈, 락, 팝송은 물론이고 힙합, 레게, 살사까지 다양한 현대 음악을 가르치고 있죠. 전 세계 103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약 30%나 되는데 특히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갔어요. 1979년에는 세계 최초로 영화음악 작곡 학사 과정을 만들었고 2004년에는 힙합을, 2006년에는 만돌린과 반조를 주요 악기에 포함시켰죠. 현재는 12개의 다양한 전공이 있어요. 작곡, 영화음악, 음악산업 경영, 음악치료, 송라이팅 등 음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졸업생들이에요. 정말 많은 유명 음악가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갔거든요. 제가 몇 명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재즈계의 거장 퀸시 존스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을 프로듀싱한 바로 그 퀸시 존스죠. 그리고 팝의 황제 존 메이어, 록밴드 드림 시어터의 키보디스트 조던 루디스, 재즈, 비브라폰의 대가 게리 버튼도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한국 출신으로는 윤상 씨가 유명하죠. 작곡가이자 가수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님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이 밖에도 스티브 바이, 다이애나 크롤, 브랜포드 마살리스 등 수많은 유명 음악가들이 버클리 출신이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재즈 작곡과 음악이론 그리고 현대음악과 그동안 여러 책도 썼고 다양한 연구도 진행했죠. 특히 재즈 화성학과 즉흥 연주 이론에 관한 제 책들은 많은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악 이론이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실제 연주와 이론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사실 오늘 말해드릴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아마 평생을 재즈와 클래식만 들었을 거예요. 잘 모르기도 했고 굳이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제 음악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음악, 특히 K-팝과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사운드 정도로만 여겼는데 들을수록 그 안에 담긴 깊이와 감성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장르, 어떤 나라의 음악이든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 예서 덕분이었어요. 예서는 20대 초반에 밝고 열정 넘치는 학생이죠. 음악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라워요. 항상 수업이 끝나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죠. 어느 날 제가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에 대해 강의를 했어요.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오페라, 독일의 교향곡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죠. 수업이 끝나고 예서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교수님, 오늘도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서의 질문에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예서 학생 사실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혹시 들려줄 만한 노래가 있나요? 예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 곡을 틀었어요. 이 노래는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이문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최근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어요. 두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문세 버전이 흘러나왔어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잔잔한 멜로디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임영웅 버전이 나왔는데 같은 노래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니. 예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노래가 2010년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OST인데 신은경, 조민기, 서우, 유승호가 주연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 임영웅이 리메이크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옛날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답니다. 예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예서에게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녀는 기쁘게 다양한 장르의 한국 음악을 소개해줬어요. 바로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원곡은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의 노래인데 최근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대요. 이 노래는 KBS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의 OST예요. 예서가 설명해줬어요.
주연은 장나라 손호준이었고 정말 인기 있던 드라마였죠. 원곡과 리메이크 버전을 연달아 들어보니 또다시 같은 노래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용필의 버전은 소프트락 스타일로 힘있고 감성적이었고 소양의 버전은 더 차분하고 서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옛날 노래를 새롭게 해석해서 부르는 게 유행이에요.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노래들이 많답니다. 이런 리메이크 문화가 참 인상적이에요. 같은 노래를 다른 시대, 다른 가수가 불러서 새로운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건 음악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음악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잘 조화시킨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국악악기를 현대팝 음악에 접목시키는 시기죠. 점점 더 한국 음악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제 음악적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나 리듬 패턴을 분석하면서 제 작곡 기법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한국 음악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요. 새로운 음악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음악 세계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죠. 음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비치발리볼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질과 캐나다 선수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져 분위기가 험악해졌대요. 그때 장내 DJ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틀었어요. 이 노래는 존 레논이 베트남 전쟁 때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발표한 곡이에요. 노래가 울려 퍼지자 마법처럼 관중들이 모두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누그러졌대요. 올림픽 정신인 세계 평화와 화합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잘 보여줘요.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함께 느끼게 해주죠. 인류학자 스티브 미슨의 말처럼 초기 인류도 음악에 이런 힘을 알고 있었대요. 사냥이나 전쟁 전에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질감을 느끼고 힘을 모았다고 해요. 같은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프랑스 가수 줄리엣 알마넷이 이매진을 불렀고 이 곡이 다시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 사용되며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이처럼 훌륭한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위대함이에요. 음악의 이런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모두 음악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며 산다는 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줌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진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서가 트로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서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트로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트로트는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로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뽕짝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특유의 꺾기 창법과 반복적인 리듬, 그리고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로트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트라트이라는 단어로 실렸는데 한국의 서정적인 대중음악 장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전에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 음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서는 특히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명웅의 노래를 예서를 통해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더군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 더욱 와닿더군요. 이명웅의 또 다른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들어봤는데 이건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중가요는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졌기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소양이라는 가수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12년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양이 애국가를 부르다가 실수로 음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오히려 레전드가 되었다고 해요. 소양의 파워풀한 고음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일화를 들으니 소양의 보컬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로트와 대중가요를 알아가면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감정을 담은 문화적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로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서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음악을 연구하고 싶던 찰나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임영웅 콘서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임영웅의 콘서트 제작팀에서 재즈 편곡을 요청한 거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트로트 콘서트에 참여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콘서트의 일원으로서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스타 가수와 직접 일할 수 있다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이겠어요.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임영웅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즈적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했죠. 예서가 옆에서 큰 도움을 줬어요. 한국어 가사의 의미나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니 편곡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콘서트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컸어요. 제 편곡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임영웅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임영웅의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왔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 콘서트의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귀를 울렸고 임영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 열기는 절정에 달했죠. 제가 편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긴장됐어요. 하지만 임영웅의 목소리와 재즈 편곡이 어우러지자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예서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제 덕분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어요. 예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멋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트로트와 재즈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융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업도 개설할 계획이에요. 세계 음악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임영웅 콘서트 경험 이후로 제 음악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로트와 대중가요, 그리고 현대 음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니 정말 놀라웠죠.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한류에 대한 제 인식도 크게 변화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생각했던 한류가 사실은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문화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트로트 음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행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트로트가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삶의 고민을 느끼게 해주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그리움을 잘 표현하죠. 이제 나만 믿어요는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로맨틱한 감정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어요.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콘서트 준비를 위해 만난 스태프들의 따뜻한 환대와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나라의 공연 준비 과정보다 뛰어났어요. 특히 관객들의 매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웅시대라고 불리는 팬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응원 문화는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죠. 한 마음으로 임영웅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중반 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객석 앞쪽에 앉아 계시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죠. 할머니 옆자리는 손녀딸로 보이는 여성분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왠지 할머니의 사연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옆에 있는 손녀딸의 손을 슬며시 쓰다듬으셨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 함께하다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비록 몇 년 전이지만 제 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작은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사랑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음악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콘서트가 끝나고 할머니께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의 감동을 간직한 채 이명웅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음악의 보편적인 힘과 한국 대중문화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음악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얼마나 깊은 정서적 공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고 싶네요. 만약 가게 된다면 서울의 번화가부터 전통 한옥마을까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도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제 수업에도 한국 음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번씩 한국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대중가요의 매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트로트가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모든 세대가 즐기는 음악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명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의 음악을 들려주면 학생들도 흥미로워해요.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 음악의 다양성도 놀라워요. K-팝의 화려함과 트로트의 감성, 그리고 국악의 전통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 한류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 매료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양성과 독특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사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가면서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을 할 때마다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음악은 정말 놀라운 문화 전달자이자 교류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정서, 예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음악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한국,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이클 로리 교수님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